제 이름은 임춘자입니다. 올해로 84시지요. 이 나이가 되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야 마땅하겠지만 제 인생은 그 순간부터 다시는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중부 지방의 낡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붕에선 비가 새고 담벼락엔 이끼가 끼어 있죠. 밤에 바람이라도 불면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작에 그 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낡은 전기밥솥으로 죽을 끓이고 김치와 나물을 무쳐서 따뜻한 보리차 한 주전자를 우려냅니다. 그리고는 대문 앞 평상에 앉아 벼틀 쬐며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곤 했지요. 영감은 떠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생전의 목수였던 남편은 고치고 다듬는 걸 참 좋아했고 집안 살림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영감이 병으로 쓰러지던 해 저는 병상 곁을 지켰습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도 제게 웃어 보이며 말했지요. 임 여사 울지 마. 나 먼저 갈 테니 당신은 몸 잘 챙겨.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가 떠난 날 밤 저는 무서워서 불도 끄지 못했습니다. 집 안이 너무나 조용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빛바랜 결혼식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영감 나 오늘 시장 다녀올게. 당신 좋아하는 두부도 사올 거야. 가끔 저녁을 준비할 때 혼자 쓰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국자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면 또다시 나직이 중얼거립니다. 영감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우리 딸내미 좀 타일러줬을 텐데 제게는 남매가 있습니다. 아들 태수 타이시우는 남쪽 지방에서 철물점을 하고 딸 지은 CN. 이는 서울에서 중학교 선생님을 합니다. 아들은 살갑게 챙기는 편이지만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종종 전화를 걸어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라고 하지만 바쁜 일 때문에 2달이 넘도록 못 오기 일쑤였죠. 그래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딸 지은이는 몇 년 동안이나 얼굴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엔 저를 가장 따르던 아이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꼭 제 손을 잡아야 집에 가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턴가 그 아이는 참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해인가 저와 크게 다투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지은이는 차가운 얼굴로 현관을 나서며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엄마, 저 다신 안 와요. 저는 그저 홧김에 한 소리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딸은 정말로 5년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5년 동안 목소리 한 번 듣지 못했지요. 저도 나중엔 체념하게 되더군요. 전화번호를 눌렀다가도 행여나 제 목소리를 듣기 싫어할까봐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어린 지은이가 울며 저를 찾는 모습이 나오면 잠에서 깼을 때 베개가 흠뻑 젖어 있곤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제가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칼질하다가 미끄러져 가스레인지에 부딪혔는데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옆집 사는 이 씨 아줌마가 제 비명소리를 듣고 구급차를 불러주어 병원으로 갈 수 있었지요. 병상에 누워있던 며칠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 내 이 늙은 목숨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런데 이번 사흘째 되던 날, 밤 병실 문이 열리고 그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내 딸 지은이었습니다. 회색 카디건을 걸친 딸은 살이 너무나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침대 곁에 앉아 저를 한참이나 바라보는데 그 눈빛에는 제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윽고 딸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살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요. 내가 모실게. 저는 멍하니 있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나 안 불편하겠니? 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안 불편해요. 김서방 사위 도 어머니 오시면 좋겠다고 했어. 빈방 있으니까 그냥 몸만 오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등불 하나가 켜진 듯 병실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하면 울음이 터질까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내 말 들으마. 딸은 제 손을 토닥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닫힐 때까지 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는데 왠지 꿈만 같아서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정말 나를 용서한 걸까? 아니면 내가 다쳐서 잠시 마음이 약해진 걸까? 그저 빈말이면 어쩌지 수많은 물음표가 마음속 서랍을 가득 채웠습니다. 퇴원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속 낡은 옷들을 개어 상자에 넣고 침대 머리맡에 둔 영감과의 결혼 사진은 깨질세라 천으로 3번이나 감쌌습니다. 그리고 영감이 생전에 사주었던 금팔찌 2개를 꺼냈습니다. 차마 팔지 못하고 아껴두었던 것을 붉은 천에 싸서 가방 깊숙이 가었습니다. 옆집 이씨 아줌마가 제가 부산을 떠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임 여사님 어디 가세요? 서울 가요. 지은이가 같이 살자고 데리러 온다네요. 어머 따님이 참 효녀네. 여사님 복 받으셨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빈말이 아니면 좋겠는데 이씨 아줌마가 골목 어귀까지 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셔서도 전화 주셔야 해요. 그럼요 할게요. 고속버스에 올랐을 때 창밖은 아직 어둑어둑했습니다. 새벽 안개 속으로 산등성이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라디오에선 옛가요. 봄날은 간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말린 곶감처럼 쭈글쭈글한 얼굴. 이 길이 내 인생 마지막 이사가 되겠구나. 서울에서 저를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딸을 보러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저는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흐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창밖은 낯선 풍경뿐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높은 빌딩들. 집이 얼마나 넓을까? 내가 가면 싫어하진 않을까? 김서방이 눈치 주진 않을까? 생각할수록 긴장되어 손에 쥔 낡은 손수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늙은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춘자야, 겁먹지 마. 내 배 아파 낳은 딸이잖아. 딩동, 5층에 도착했습니다. 오비 2호. 짙은 나무색 현관문 앞에는 여자 구두 한 켤레와 남자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몇 초 뒤 다시 눌렀지만 여전히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귀를 대고 들어봐도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지은아 엄마 왔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은아, 나 왔어? 복도에 제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딸에게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놓인 가방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나 오늘, 데리러 온다는 걸 잊었나. 복도에 센서 등이 켜져 있었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어깨를 움츠리고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불 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더니 30대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나왔습니다.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의 청년이 저를 보고 멈칫하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누구 기다리세요? 저는 얼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딸이 여기 살아요. 같이 살기로 해서 왔는데, 이 선생님 댁이요. 그분 좋으신 분이죠.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뵈어요. 근데 오늘은 못 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좀 더 기다려보지요. 전화 한 통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총각. 청년은 그럼 천천히 기다리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라며 떠났습니다. 다시 복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웃음이 나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급한 일이 생긴 걸 거야.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려도 날은 저물어 갔습니다. 오후 3시에서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전화는 한 통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헝클어졌습니다. 그 추위는 날씨 탓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한기였죠. 문득 병실에서 딸이 했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환영한다며 웃던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내가 오해한 건가? 나 혼자 김칫국 마신 건가? 혹시 마음이 변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건가?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핑계를 댈수록 마음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저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센서 등이 몇 분마다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깜빡이는 불빛에 제 그림자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했습니다. 영감. 당신이 있었으면 나 이렇게 찬바람 맞게 안 뒀을 텐데. 쓴 웃음을 짓다가 결국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바람은 차고 불빛은 깜빡이고 그림자는 일렁이는데 문 앞에 앉아 있으니 잊으려 했던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5년 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일이 말입니다. 그날은 추석이었습니다. 지은이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자 우리가 처음으로 그렇게 심하게 싸운 날이었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갈비찜을 하고 전을 부쳤습니다. 햇살이 부엌으로 쏟아져 들어와 기름솥이 금박처럼 반짝이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영감 사진을 보며 말했죠. 영감 오늘 우리 딸 온대요. 오후 5시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인 상훈 종한이가 선물 세트를 들고 들어오며 웃었습니다. 장모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김서방 고생했네. 지은이는 어서 들어와 밥 다 해놨다. 지은이는 남편 뒤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회색 코트 차림에 머리를 단정히 묶은 딸은 안색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왔니? 응. 대답이 짧았습니다.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앉아라. 음식 식는다. 저는 밥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을 올리며 가장 큰 고기 한 점을 딸의 밥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너 이거 좋아하잖아. 많이 먹어. 딸은 저를 힐끗 보더니 말없이 밥만 두어 숟가락 떴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그래도 집에 와주니 사람 사는 것 같아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때 딸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뭔데 편하게 말해. 딸은 남편과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사하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좀 모자라서요.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나 해서 빌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국을 푸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냄비 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라곤 이미 아들 태수 가게 확장하는 데 다 보태준 뒤였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다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 내 동생 가게 늘린다고 해서 거기 다 줬어. 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탁 하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엄마는 항상 동생뿐이지. 딸의 목소리가 떨리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그랬어. 저는 당황해서 변명했습니다. 내 동생은 장남이잖아. 집안을 건사해야 하니까 너는 시집 가서 남편도 있고 너무 힘들게 안 살아도 되잖니. 딸은 울듯이 웃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 사는 것 같아. 그이도 회사 일 힘들고 나도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휘어. 큰맘 먹고 부탁하러 왔는데 엄마 첫마디는 또 동생이야. 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내가 전교 1등 해도 엄마는 동생이 더 똑똑하다고 했어. 나는 언니 거 물려 입히고 동생은 새 옷 사주고. 10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그 소리야. 저는 가슴이 미어질 듯 답답했습니다. 지은아,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널 안 예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딸은 눈물을 닦으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면 뭔데. 매번 동생만 챙기는 게 무슨 뜻인데.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는 딸을 바라보며 손만 떨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말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장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딸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나도 사람이야 이제야 알겠네. 엄마 마음은 딱 두 조각이야. 반은 동생 거, 반은 남들 거. 내 자리는 없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아, 가지 마라. 엄마가 널 미워한 게 아니야. 저 다신 안 와요. 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쾅 하고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집 전체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식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다 식어빠진 갈비찜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기름뜬 국물이 마치 굳어버린 제 눈물 같았습니다. 창밖에선 남들의 행복한 추석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는 젓가락조차 들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은 정말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저도 차마 연락할 수 없었지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여전히 차가운 딸의 집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바람은 제 낡은 외투를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왔다. 이제 그만 화 풀어라. 엄마가 안다. 그때 네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엄마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는 걸. 저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아주 오래전 딸이 주었던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때 딸이 웃으며 말했었죠. 엄마, 이 열쇠 가지고 있어. 오고 싶을 때 언제든 문 따고 들어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었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지은아 있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낡은 가방을 끌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잡지는 각 맞춰 놓여 있고 컵은 씻어서 엎어두었습니다. 깔끔 떠는 성격은 여전하더군요. 식탁 쪽으로 가는데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편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겉면에 익숙한 글씨로 엄매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왔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미안해요. 얼굴 보고는 차마 못했던 말이 있어서 이렇게 글로 남겨요. 사실 저 아픈 지 좀 됐어요. 백혈병이래요. 엄마가 알면 놀라실까봐 말 못했어요. 병세가 좀 안정되면 엄마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더 안 좋아져서 겁이 났어요. 엄마 방은 제가 싹 정리해뒀어요. 엄마 베개 꽃무늬 이불, 그리고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제스민 화분도 갖다 놨어요. 엄마가 오자마자 엄마 여기가 내 집이구나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보기 싫어서 피한 게 아니에요. 늙으신 엄마한테 아픈 딸 수발 들게 하기 싫어서 그랬어요.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엄마 건강하셔야 해요. 만약 엄마가 이 편지를 보고 계신다면 전 아마 병원에 입원해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도 있고 간호사도 있으니까. 제발 울지 마세요. 알았죠? 편지를 절반도 못 읽고 눈물이 툭툭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거사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해? 걱정할까봐 그랬다고 지금 엄마 억장이 더 무너진다 이년아? 비틀거리며 편지에 적힌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불이 켜지고 눈앞의 광경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벽에는 저와 영감의 빛바랜 흑백 사진이 걸려 있고 창계는 제스민 화분이 싱그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위엔 제가 쓰던 촌스러운 꽃무늬 이불과 메밀베개가 협탁 위엔 칠이 벗겨진 제 낡은 라디오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시골집 제 방을 고스란히 옮겨 놓은 것이었습니다. 날은 저를 그냥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면 혼자 남을 엄마가 집이라는 느낌을 잊지 않도록 하나하나 옮겨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 오로지 늙은 어미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지은아, 이 미련한 거사. 10분 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딸에게 가야 했습니다.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뛰쳐나갔습니다. 지은아 엄마 간다. 이번엔 5년이나 기다리지 않을 거야.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을 땐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 딸이 있는 팔복인 6호실을 찾았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발걸음마다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사위인 상훈이가 보였습니다. 살이 쏙 빠지고 눈 밑이 퀭한 사위가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상훈아 고생이 많았구나.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이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요. 걱정 끼쳐드리기 싫다고. 이 미련한 것들이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딸이 눈을 떴습니다. 종이장처럼 하얀 얼굴에 산소 호흡기를 낀 딸이 저를 보고 힘겹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엄마. 저는 달려가 딸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혼자 끙끙 앓으면 엄마가 모를 줄 알았냐. 띠달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이렇게 아픈 모습 보여주기 싫었어.
근데 엄마 보니까 마음이 놓이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의사였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하시죠. 복도로 나가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급성 골수정 백혈병입니다. 한감 치료를 하고 있지만 몸이 너무 약해져서 효과가 더딥니다. 표적 치료제라는 신약이 있는데 이걸 쓰면 병세를 안정시키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적용이 안 돼서 한 달에 약값이 300만 원 넘게 듭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따님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안 쓰시겠다고 하네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돼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서 찾습니까? 선생님 제일 좋은 약, 제일 비싼 약 다 쓰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제 딸만 살려주세요. 병실로 돌아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의사쌤 만났어? 비싼 약 쓰지 마. 나 살 만큼 살았어. 그 돈으로 엄마 노후나 챙겨. 쓸데없는 소리 마라. 너는 내 목숨이야. 알겠냐?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늙어서도 고집불통이네. 그날 밤 저는 병실을 지키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창밖의 달빛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울 거 다 울었으면 이제 돈 구할 방법을 찾자. 춘자야, 정신 차려. 다음 날 집으로 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장우는 고작 80만 원. 2달치 약값은커녕 턱도 없었습니다. 문득 장롱 깊숙이 넣어둔 금부티가 생각났습니다. 영감이 남겨준 유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를 열고 낡은 금팔찌를 꺼냈습니다. 영감날 원망하지 마소. 당신 딸 살리려는 거니까. 동네 금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거 다 팔게요. 진짜 순금이에요. 40년 넘게 낀 겁니다. 주인은 돋보기로 보더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디자인이 옛날 거라 다 합쳐서 7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좀 더 쳐주면 안 될까요? 식구가 아파서 급한데. 저희도 시세대로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주세요. 받아든 현금 뭉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곧장 은행으로 가서 병원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약 바로 써주세요. 돈 입금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사위가 놀란 눈으로 영수증을 보았습니다. 장모님 혹시 묻지 마라. 사람 살리는 게 먼저지.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점심때쯤 남쪽에 있는 아들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누나 병원에 있다면서요. 많이 안 좋아요. 응, 상태가 심각하다. 비싼 약을 써야 한대. 보험도 안 되고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든다더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약 많이 비싸죠? 그래.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괜히 돈 날리지 마세요. 엄마 노후 자금 아껴 쓰셔야죠. 저는 화가 치밀어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아 돈 날리다니 내 누나 목숨이다. 누나 죽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안 돕겠다는 게 아니라 요즘 가게 경기도 안 좋고 저도 대출 이자 때문에 죽겠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됐다. 가게는 다시 차리면 되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끊어. 전화를 끊고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돈으로 몇 달이나 버틸까 돈 떨어지면 집이라도 팔아야지. 집 없으면 어때 딸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을
그날 밤 딸이 깨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금부치 팔았지? 누가 그래? 엄마 표정 보면 알아. 내가 뭐라고 그 귀한 걸 그런 소리 마라. 금덩이가 밥 먹여주냐? 네 목숨이랑 바꾼 거면 세상에서 제일 값진 거다. 딸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평생 빚만 지내. 빚은 무슨 살아만 있어라. 그럼 엄마가 이기는 거야. 2달이 지났습니다. 기적처럼 약효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치가 많이 안정됐어요. 이제 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태수. 아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 서울 왔어요. 누나 병원에 있다면서요. 지금 가려고요. 가슴 한 구석이 찡해졌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1시간 뒤 병실 문이 열리고 검게 그을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더 말라 보이고 흰머리도 늘었더군요. 엄마. 아이고 이 녀석아. 고생을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늙었어. 아들이 머쓱하게 웃더니 침대에 앉아 사과를 깎던 누나를 보았습니다. 딸은 깎던 사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왔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그때 내가 정말 나빴어. 엄마가 나 도와주느라 누나 서운하게 한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미안하다.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수야, 나 그때 정말 비참했어. 알아. 내가 못나서 그래. 정말 미안해. 딸이 눈물을 흘리자 아들이 다가가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다가가 2 남매의 손을 포개 잡았습니다. 됐다. 다 지난 일이다.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엄마는 여한이 없다. 잠시 후 손자 준우도 여자친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병실이 꽉 찼습니다.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영감 보고 있소.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다시 모였어. 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바보 살아있으면 된 거야? 밥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효도다. 며칠 뒤 딸은 퇴원했습니다. 햇살 좋은 날 휠체어를 밀고 병원을 나서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세상이 참 눈부시다. 2달 만에 보니까 그렇지.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 우리가 서로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딸이 제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나는 나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다들 서투르지만 사랑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 그게 가족이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갑작스러운 병마가 5년 묵은 모녀의 응어리를 풀고 숨겨두었던 사랑을 깨닫게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오해와 자존심 때문에 상처를 주고 뒤늦게 후회하곤 합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전 재산을 내놓은 어머니와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했던 아들. 누구 하나를 탓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의 복잡한 단면이겠지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에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